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제가 국회의장 시절에 아시다시피 인성함량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인성보감을 만들었는데요. 여태까지 이제 파트 1, 2를 했고요. 이제 세 번째 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세 번째 편으로서 함께하는 사회의 그 6가지 인성 덕목을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관용입니다. 관용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2013년 세계인의 애도하에 세상을 떠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는 자유와 관용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소수 백인 정권의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해서 27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27년 후에 석방된 뒤에는 그 흑백인들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죠. 그리고 1994년에는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남아공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 자신을 탄압했던 백인 정치가와 교도관들을 귀빈으로 초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과거 인종차별의 진실을 규명하는 동시에 흑백 화합을 강조하는 과거사 청산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그의 끈질긴 노력으로 인종차별로 오랫동안 유엔의 경제 제재를 받았던 남아공은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책은담의 한 기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생각이 너그럽고 두터운 사람은 봄바람이 만물을 따뜻하게 기르는 것 같으니 모든 것이 이를 만나면 살아난다. 생각이 각박하고 냉혹한 사람은 삭북 한설이 모든 것을 얼개함과 같아서 만물이 이를 만나면 곧 죽게 된다. 우리 불교의 그 화쟁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교의 화쟁 사상도 일찍부터 관용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신라의 고성들은 다양한 불교 이론들의 전례와 그 수용으로 인한 격심한 논쟁을 통해서 그 논쟁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원효대사의 화쟁론으로 결집한 것입니다. 화쟁론에서는 개인의 주장이나 시각이 진리의 부분만을 파악하고 있거나 아예 진리를 벗어난 것일 수도 있음을 전제합니다. 이에 따라 자신과 타인의 주장이 모순되거나 상충하지 않음을 화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동시에 각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쳐 보이는 쟁을 통해서 포용과 엄격함을 하나로 묶어냅니다. 긍정과 부정의 두 논리를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정신의 화생 사상입니다. 서양에서 관용은 프랑스어로 톨레랑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톨레랑스는 동의하지 않는 생각에 대한 존중, 허용, 참을성 이런 것을 뜻하는 라틴어를 어원으로 합니다. 관용의 개념은 17, 18세기의 계몽 사상가들에 의해서 확산되었습니다. 16세기 종교 개혁 이후에 신앙의 차이가 대립과 갈등을 넘어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볼테르를 비롯한 당시의 그 계몽 사상가들은 관용을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닌 인간들의 상호 이해와 공존을 위한 필수 덕목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관용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덕목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약점과 실수에 빠져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서로서로 용서하자. 이것이 제1의 자연법이다. 이 말은 볼테르가 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시조
앙리 4세는 종교 전쟁을 종식하고자 16세기 말에 역사적인 관용 선언인 낭트 칙령을 공포합니다. 이 칙령은 가톨릭이 다수인 프랑스에서 개신교도의 신앙의 자유와 시민권을 보장해서 사회 통합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17세기 말 루이 14세는 강력한 왕권 유지를 위해서 가톨릭을 강화하면서 낭트 칙령을 폐지하고 개신교를 탄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신교 상공업자 수만 명이 외국으로 이주하면서 프랑스 경제가 위축하게 됩니다. 반면에 관용 정신이 충만했던 암스테르담은 다양한 국적의 인재들이 모여들어서 크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취향은 다양합니다. 관용은 개인의 취향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개개인의 가치 판단에 따른 견해의 불일치를 수용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관용은 개인의 취향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개개인의 가치 판단에 따른 견해의 불일치를 수용하는 태도가 관용인 것입니다. 또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타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관용의 한계를 지적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불일치를 수용한다는 것이 자칫하면 상대주의라는 이름 아래 도덕적인 의무를 방기하거나 또는 무책임하거나 또는 무관심으로 귀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용이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용은 인간의 주요 덕목이기 때문에 인권을 침해하는 생각 그리고 인권을 침해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거부하라. 이것이 관용의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거부하라. 이 원칙이 지켜질 때에 관용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사상가 마르쿠제가 억압적 관용이란 개념으로 지적한 것처럼 관용이 지배 질서와 권력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문화적인 뿌리를 달리하는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결혼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들, 또 다문화 가정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새로운 생활 환경은 공존의 원리이자 시민적인 가치인 관용의 확산과 실천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생각을 헤아리는 관용은 상호 이해를 정진합니다. 관용은 획일성이나 폐쇄성이 아닌 다양성, 개방성을 지향합니다. 관용은 소중한 나를 더욱 소중하게 하고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 맺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현대사회의 아주 긴요한 덕목이 관용인 것입니다. 이상이 그 인성보감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관용이 없는 사회나 인간관계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흔히 법대로 하자는 말을 합니다. 법이란 인간 사회에서 생기는 상식과 도덕과 윤리에 기초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법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 정의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 만사를 법에만 의존하여 해결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 사이에서는 법 이전에 관용과 용서를 통해서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고 그래야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용과 용서를 통한 아름답고 화합하는 사회를 꿈꾸어 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요. 늘 몸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인생보감의 그 세 번째 파트인 함께하는 사회 편의 인생 덕목인 정의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의는 올바른 삶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죠. 또 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동물의 왕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출간되자마자 아주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 책은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가 쓴 책인데요. 결코 내용이 제가 읽어보니까 쉬운 책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한 반 정도 읽고 그만두었는데요. 이 책이 한국에서 1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그 마이클 샌들 교수가 방한해서 강연을 했는데도 할 때도 많은 방청객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왜일까요? 사회적인 정의나 공정성이 우리 한국 사회의 큰 관심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에서 그 개인적인 자유나 권리가 꾸준히 성장되어 왔습니다. 노골적인 그 인권 유린이나 정치, 성별, 인종별 또 그 부정의도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전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국 사회의 공정성에 관한 조사를 해보면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초과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은 IMF 그 외환 위기나 또 2008년 금융 위기를 전후한 장기적인 불안 국면에서 심화되고 또 심화되어 온 우리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감도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회 정의나 공정이, 공정성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누려야 한다거나 필요성이나 평등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공존합니다. 지금까지 서양 사회에서 정의에 관한 논의는 재산이나 권리 또 사회적인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분배적 정의론이 주축을 이뤄왔습니다. 더불어 과정이나 또 제도의 공정성을 다루는 절차적 정의도 중시되었습니다. 출발점을 같이 해서 누구나 같은 조건에서 경쟁시키자는 것이 절차적 정의의 핵심입니다. 절차적 정의가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가진 사람들이 권력이나 재력 혹은 혈연, 지연, 학연 등과 같은 인맥을 동원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불공정 게임에 있습니다. 또 교정적 정의에 관한 논의도 존재합니다. 정의의 여신상에서 여신은 한 손에는 정의를 지평하는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엄정함을 상징하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세에 올수록 천으로 눈을 가린 여신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엄정한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외부적인 또 그런 감정적인 요소들을 배제하자는 뜻입니다. 공정함과 올바름이 없다면 법을 통해서 추구되는 정의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또 죄지은 사람들에게 죄값을 물려야 하는 교정적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면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묻기 쉽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어 온 유전무죄 또는 무전유죄라는 말은 교정적 정의의 필요성을 대변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바르지 못하나 신은 공정해서 최후에는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시인 헨리 워즈워드 롱펠로우의 말입니다.
신은 공정해서 최후에는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 그렇게 말을 했죠. 1971년 정의론을 발표한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 제도에 관한 최고의 미덕은 공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공자의 그 논어에도 군자는 이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회 구조의 공정성을 외면한 채로 개인의 정의를 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회 체계가 암암리에 개인의 욕구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부터 구조와 개인적 삶의 관계성에 주목한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개인이 타고난 능력에 따라서 교육을 받아서 그에 알맞는 위치를 차지하는 상태를 정의로운 사회로 규정합니다. 그러면서도 기회균등을 위해서 사유재산 제도나 가족제도 같은 것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타고난 능력을 서열화하여 엘리트 중심의 교육으로 계급적인 불평등을 용인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곤 했지만은 그 당시 플라톤은 개인의 삶에 타고난 능력 외에 다른 요인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태를 정의로운 사회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식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룬다 하더라도 사회 정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 구조가 함께 열려서 타고난 능력과 후천적인 노력으로 삶의 위치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경쟁에 앞선 자만 혜택을 누리고 뒤처진 자들은 무시되는 그러한 냉담한 상태는 결코 이상사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라면은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정의는 모든 사람들의 인격에 대한 존중을 본령으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 정의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인권이나 자존심과 바로 연결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의 대표적인 시인인 알프레드 테니슨의 울려라 우렁찬 종이여라는 시의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울려 보내라 결핍과 근심과 제약을, 이 시대의 불신과 냉혹함을. 울려 맞아라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울려 맞아라 다 함께 선을 사랑하는 마음을. 서양에서는 사회 정의가 공정의 측면을 중시했다면 우리 동양 사회에서는 의를, 라이처스니스죠, 의를 보다 강조해 왔습니다. 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의로운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맹자는 부모에 대한 효성과 형제들 간의 우애에서 출발하는 어진 마음인 이니 그 실현 방안인 의와 결부되어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해야 할 올바른 행동을 잘 분별해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것은 지도자인 군자가 가장 어뜸으로 삼아야 하는 덕목입니다. 사회 지도자가 의로움을 솔선수범할 때 사회 구성원들이 그에 동조해서 정의로운 사회가 완성된다는 것이지요. 공정성이든 의로움이든 정의로운 행동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독재 정권이나 정근대적인 사회에서 인권 유린과 같은 부정의한 일에 대항하는 일은 자기 희생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모든 인류 역사가 그러했지만은 특히 근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은 용기를 지닌 정의로운 사람들의 각성과 투정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이 올바르고 정의로운 삶인지 또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가세한 다원주의적 현대 사회에서 관점을 달리하는 여러 사회적인 쟁점에 직면해서 정녕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그런지를 쉽게 판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의로운 행동을 실천하기보다도 공정성 문제를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경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올바른 삶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되묻고 실행하는 삶의 방식을 회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적인 삶에서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는 일이 체화되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길은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또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성실한 시민의 그런 일상적인 삶이 정의로운 삶의 출발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타인을 공평하고 또 편견 없이 대하고 남의 권익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생활 태도를 습득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인종이나 성별, 또 계층, 나이, 또 지역이나 권력과 돈 등에 관계없이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등하게 대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것 이상을 누리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처럼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또 권리를 다하고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고 정의감과 용기를 갖고 사회적인 불의나 부조리에 맞서고 약자를 돌보고 공익을 우선시하는 적극적인 행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의로운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고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고 또 정의감과 용기를 가지고 사회적인 불의나 부조리에 맞서며 약자를 돌보고 공익을 우선시하는 적극적인 행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수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소아마비에 걸리고 수천 명이 죽어가던 시기에 조너스 소커 박사라는 분이 치열한 연구를 통해서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이익을 누릴 수 있었던 그는 공익을 위해서 특허권을 포기하였습니다. 대신 소아마비 재단의 자금 지원으로 비활성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고 모든 유아가 소아마비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익을 위한 이러한 감동적인 행위는 최근에 와서 카피 레프트 운동이나 또 NGO, NPO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설명해 드리면 카피라이트는 지적재산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카피 레프트 운동은 지적재산권을 서로 공유하자는 운동입니다. 그 자체적인 공익재단을 창설한 빌 게이츠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진보는 기술 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통해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 빌 게이츠는 민주주의 혹은 양질의 공교육에 의해서든 훌륭한 보건 서비스에 의해서든 불평등을 줄이는 일이야말로 우리 인류 사회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이 행동에 그의 말이 행동에 따르지 않는 빈말에 그치지 않고 힘이 실리는 이유는 자신을 포함한 세계적 부호들이 기부 대열에 동참해서 공정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과 같은 현대사회의 부정의는 현재의 문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인류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작은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나 국가, 나아가서 지구 차원으로 공평과 의로움을 확장해 가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할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말은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지도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화입니다. 제가 지금 인생보감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인생보감의 그 세 번째 파트가 함께하는 사회편입니다. 이 함께하는 사회편의 그 관용과 정의에 대한 이 얘기를 이미 했고요. 오늘은 그 화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신통한 힘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보감의 화합에 대해서 쓰여진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화합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화합하면 우주의 조화와 균형의 아름다움이 깃들게 됩니다. 민족이 화합하면 전쟁과 폭력이 멈추게 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계급과 인종이 화합하고 도시와 농촌이 화합하고 종교와 이념이 화합하면 사회 갈등이나 반목이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화합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화합은 아름답고 아주 의미 있는 일이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저는 이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합은 차이가 아닌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압박하지 않고 따뜻하게 포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화합의 시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 하나는 화의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화의부동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름과 다름이 만나서 화합하고 나와 똑같아지기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화합의 기본 정신입니다. 강요하지 않는 것이 기본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화합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고 또 인류가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위기를 극복해내는 열쇠가 바로 화합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류는 화합을 통해서 더욱 발전할 것이며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맹자는 인화라는 단어로 화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맹자는 적에게 포위당하여 위기에 빠진 성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로 다음에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천시입니다. 기상 조건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늘이 얼마나 나를 도와주는가 하는 운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리로서 지형적인 이점을 뜻합니다. 성의 높이나 군량미와 같은 그런 조직의 내부적인 역량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인화입니다. 사람들이 화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이 따라주고 물질적인 조건이 완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성을 지키고자 하는 병사들의 화합과 단결이 없다면 그 성은 쉽게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서 화합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로 따지면은 바람이 불어주지도 않고 엔진 성능이 나빠도 배에 탄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일관된 목표가 있다면 배는 반드시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러한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구체화하는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이 높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연못이 깊지 않은 것도 아니고 병기와 갑옷이 견고하고 예리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군량미가 적은 것도 아닌데 이것을 버리고 병사들이 도망가는 것은 결코 물질적인 조건이 화합보다도 못하다는 그 증거인 것이다. 이렇게 맹자께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는 것은 물질적 요소만이 아니라 화합에 달렸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화합을 추구하고 나와 같기를 강요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군자는
화합을 추구하고 나와 동일해지기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속의 좁은 길도 서로 왕래가 잦아지면 큰 길이 되고, 아무리 큰 길도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으면 풀이 뒤덮여서 그 길은 막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강을 건너다 비바람을 만날 때 같은 배를 타고 화합하면 반드시 고난을 이겨낼 것이다. 이 손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규역에도 보면 서로 같은 소리로 화합하면 무한 반응을 일으킨다 하는 그런 뜻으로 상성, 동성, 상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소리와 그 색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수의 소리를 화합에 결집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 그 동성, 같은 동자죠. 동성 상응이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흥망사를 보면은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망하거나 사라진 국가보다는 반목하고 또 갈등하고 민심이 이반되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나라가 좀 더 많습니다.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민족, 그러한 국가, 사회, 또 그러한 가정이라면 언제나 희망은 있고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화합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무한대라는 공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꿈과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함께 꿈을 꾸며 화합하면 무한대의 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와 남녀들이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꿈과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함께 꿈을 꾸며 그리고 화합을 하면은 무한대의 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무한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합이 된다면 말이죠. 원효대사께서는 서로 다른 문파의 생각을 화합해서 수용하자는 화쟁사상을 창출했죠. 또 세종대왕께서는 우리 한글을 창제하셔서 정신과 사유의 화합을 이루었습니다. 화합은 창조의 원천이고 성장의 동력이고 또 행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시인 정희성 선생은 숲이란 시를 썼는데요. 이것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숲에 가보니 나무들은 제가끔 서 있더군. 제가끔 서 있어도 나무들은 숲이었어. 광화문 지하도를 지나며 숱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 이 메마른 땅을 외롭게 지나치며 낯선 그대와 만날 때 그대와 나는 왜 숲이 아닌가? 나무와 나무가 만나서 숲을 이루고 숲이 합해져서 웅대한 생태계가 형성됩니다. 인간도 서로 화합하고 화해하면 위대한 인간 생태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경쟁 상황에서 반목과 갈등을 일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왕왕 보고 있죠. 만약에 교실 안에서 친구를 경쟁자로 간주한다면 우정의 생태계가 깨지게 될 것입니다. 도로에서 서로 빨리 가려고 경쟁하고 사회에서 앞서고자 각축한다면 우리 사회 생태계는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살이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바로 그들이 더 이상 나의 적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이고 화해의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화합의 화는 원래 음악 용어였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악기로 구성되어 있죠. 악기들은 저마다 소리가 다르고 음률도 다르지만 서로 다른 악기들의 그 화음을 이룰 때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내 소리만 좋다고 생각하여 상대방의 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합주는 볼품없는 연주가 될 것입니다. 아예 연주가 아니겠죠. 하모니는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흘러나오는 멋진 화합의 결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훈으로 가장 즐겨 선택하는 것이
가화만사성이라고 합니다. 가족이 서로 배려하고 서로 화목하면 집안에 탈이 없어진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집안의 화목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이라고 해서 자식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배우자를 깔본다면 그 집은 겉으로는 조용할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로 화합한 상태가 아닙니다. 가장 한 사람의 생각만이 강요되는 편향된 가부장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같아지기만 강요하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일반적인 풍조가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 잠복해 있습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내 편이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나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조직과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은만 추구한다고 세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다름을 인정할 때 오히려 더욱 다양한 대안과 해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인간관계는 서로 같아지려고 애쓰기보다도 다름을 용인하고 존중할 때 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장이 된 후에 가을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회의장은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해외에 나가서 그 의원 외교 활동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의장이 된 후에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당시에 한일 관계가 악화되어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수상이, 최근에 돌아가신 그 아베 일본 수상이 국제 행사 때도 서로 마주 보기를 거부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일본과 우리는 이웃 국가로서 지난날의 아픈 역사를 딛고 미래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제 이름이 바로 의화입니다. 오를 의 그리고 고를 화자로 쓰여지는 겁니다. 정의와 화합을 뜻인 것입니다. 일본은 화국이라고 할 만큼 화를 굉장히 높은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일 관계를 양국의 국회의장의 노력으로 설린 우호 관계로 만들고 싶어 하였고,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의 중의원 의장과 또 다른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또 아베 수상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의 화를 강요하였습니다. 제가 아베 수상을 만났을 때 일본 국내의 화만 중시하지 말고 한일 간의 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후 당시에 일본 대사로 계셨던 유영수 대사께서 제가 다녀간 후에, 그게 2014년입니다. 한일 관계가 나아지는데 도움이 컸다고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선친께서 졸업하셨던 일본 중앙대학을 방문해서 중앙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그 특강의 제목을 의로서 화를 이루면 모두가 이롭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주역의 근편에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 제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도 제가 의로서 화를 이루자, 그러면 우리 두 나라가 다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화합과 조화를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고 살라 하면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하고 신뢰가 충만해야 됩니다.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사회는 정의롭고 공정하고 화합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화합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회로 노력해 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인생보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다 나은 세계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덕목입니다. 바로 참여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에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외환위기로, 소위 우리 IMF 위기라고 그랬죠.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의 구제 자금을 받게 된 대한민국 각처에서 금모으기 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났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아기들 돌반지와 같은 장롱 속에 금부치들을 끌고 모아서 구제 자금을 갚자는 애국심의 발로였습니다. 위기에 빠진 나라를 위해서 개인적인 손실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참여의식은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강대국 틈새에서 수많은 고초를 치른 우리 한국인은 민족 공동체에 대한 헌신적인 참여를 통해서 국난을 헤쳐왔습니다. 분당과 동족 상잔의 비극이 낳은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한 것도, 또 군사 독재를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일구어낸 것도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참여는 단순하게 목적이 같은 사람들끼리 힘을 합하기 위해서 가담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르트르는 잘못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의로운 앙가주망, 이 의로운 앙가주망을 진정한 의미의 참여로 규정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로운 앙가주망입니다. 의로운 참여를 진정한 의미의 참여로 본 것이죠. 고도의 사회 분화나 전문화 경향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생활관이 개인 차원에 국한함으로써 타인의 남의 삶이나 사회에 무관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하는 그런 편협한 생각으로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이기적인 사고나 행위가 팽배하기 쉽습니다. 이 같은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은 참여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일체감을 악화시켜서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발전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은 참여를 통해서 자신이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점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방관하거나 또는 주춤거리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결단, 그것이 바로 참여인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남이 해주기 바라고 속절없이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경꾼처럼 눈치를 보면서 관망만 하는 사람도 결코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2010년 프랑스에서 출간된 후 전 세계에 3,500만 부 이상의 그 판매량을 기록한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치에 저항한 프랑스 레지스탕스 대원 출신이고 전후에 외교관으로 유엔 세계인권선언문 작성에 참여한 스테판 에셀의 분노하라 하는 책입니다. 죽음을 앞둔 노년의 레지스탕스는 세상의 부정의와 불합리에 체념한 이들에게 분노하라고 일갈합니다. 이후에 그는 후속된 몇 권의 책자에서 분노에 그치는 대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참여를 역설합니다. 제가 그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분노한 자들에게 주는 나의 메시지는 분노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세계를 변화시키고 공감하십시오.
진정한 글로벌 사회의 시민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분노합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서 유지됩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공동체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바람직한 시민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서양에서 봉건적 신분 질서와 폐쇄적 장원 경제를 혁파하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탄생시킨 중세 도시들에서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자치를 중시하였습니다. 참여 없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정치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에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이 말은 플라톤이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중민주주의의 이론가인 알렉시스 더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원리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선거 참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자발적인 사회 참여가 폭넓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타인과의 소통, 그리고 상호 존중과 배려, 그리고 협력이 가능하다면 공동체의 바람직한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나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힘의 논리를 앞세운 동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참여가 아닙니다. 참여는 주인의식과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 속에서 어떤 일을 해 나가는데 신바람을 불어 넣어주지만은 동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책임의식에서 비롯되는 자발적인 참여만이 개인과 지역사회, 국가 공동체, 지구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참여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 그리고 나아가서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권리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고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서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행동하고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상식과 양심에 반하는 일이나 사회적 권리나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일에 가담하는 행위는 참여 행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글라데시에는 지역 주민과 기부자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하는 그라민이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라민 은행입니다. 신용이 없어서 기존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빈민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무담보 소액 대출을 해주는 은행인 것입니다. 이 소액 대출금을 종잣 돈으로 삼아서 자활에 성공한 빈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더욱이 대출금 상환율이 일반 다른 은행보다도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함께하는 사회의 밑거름으로 공동체의 행복을 좌우하는 유무형의 자산을 키워내는 것이 참여입니다. 이웃을 위한 참여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상생의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미국의 교육자인 리다 하니판이 착상한 개념인데요. 사회적 자본, 사회자본, 영어로는 소셜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자본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 사이의 호의와 신뢰, 대면 접촉으로 형성이 됩니다. 접촉이 접촉을 낳고 참여가 참여를 낳으며 축적된 사회자본은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서 공동체 전체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참여는 자유로우며 동시에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요구되는 인성 덕목의 하나입니다. 또한 자아 실현과 보다 나은 공동체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실천의 핵심이 바로 참여인 것입니다. 삶이 불안스러울 때 분노하거나 남 탓만 하지 말고 스스로 참여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책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분야에서든 공무원 사회건 민간 분야건 우리 사회의 어떤 분야건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국민들이 참여의식으로 고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사회의 그 힘이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헌법 7조에 보면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역할을 할 때에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 7조를 지키는 그런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될 때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완성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나 하나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은 건물입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함께 더불어서 잘 사는 그 공동체 사회를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그런 이기적, 개인적 사고는 팽배되고 공동체 의식은 점점 소멸돼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이대로 가면 우리 사회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오늘은 인성 덕목으로 화합과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신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누군가를 의심하면 불안해집니다. 상대방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행위는 행복의 원초적인 조건입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잃은 자가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영국의 중세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로즈 베이컨이 말합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교통수단을 이용합니다. 여러분이 타는 버스, 택시, 열차가 고장이 나거나 탈선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면 어떨까요? 아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거나 극도의 불안 속에서 타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은 일주일에도 여러 번 외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음식에 몹쓸 짓을 할지 모른다고 의심하면 마음 편하게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신뢰는 일상의 안전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덕목입니다. 신뢰와 맹목적인 믿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감정적, 충동적 판단에 의해서 한 사람 또는 특정 계파만 일방적으로 믿으면 그들의 말이나 정보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멀리하거나 심지어 의심하게 될지 모릅니다. 진정한 신뢰는 이성적인 믿음에 근거한 지속적 사회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뢰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조직, 그 사이에 쌓이는 축적의 산물이기 때문에 만들어지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긴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견고한 신뢰는 적대적 관계에 있던 사람들마저도 화합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신뢰라는 것은 성숙한 믿음인 셈입니다. 또 신뢰는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노력해야만 형성되는 덕성입니다. 스스로 믿을 수 있게 행동하고
상대방의 믿음도 받아들일 때 신뢰관계가 싹트게 됩니다. 신뢰는 악수와 닮은 꼴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인정하며 손을 잡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신체적인 접촉은 서로의 믿음과 평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서양 악수의 기원도 신뢰와 맞닿아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적이 아니라는 표시로 무기에서 손을 떼고 서로 다가가서 손을 잡는 데서 이 악수가 유래했다고 합니다. 칼이나 총을 쓰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인 셈인 것입니다. 신뢰는 성공의 발판입니다. 지혜의 고전인 삼국지에는 화려한 병법과 다양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중심 인물 중에 하나인 유비의 성공 비결이 바로 신뢰였습니다. 유비가 관우와 장비와 맺은 도원 결의는 삼국지의 출발점입니다. 그날 세 사람이 맺은 형제의 예는 평생 서로 굳게 믿겠다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유비는 줄곧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중하게 여기는 신뢰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푸켓 태수 공룡은 조조의 공격을 받은 서주 지역을 구하기 위해서 유비에게 군사 도움을 요청합니다. 공룡은 유비가 군사를 갖게 되면 변심할 수 있다고 보고 유비에게 신의를 잃지 말도록 거듭 당부합니다. 이제 유비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민무신분립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유비가 이 공룡에게 말한 이 무신분립은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공자님은 신뢰가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자가 제자인 자공과의 대화에서 그런 점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자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그때 공자께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병사를 충분히 갖추고 백성의 믿음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공자가 이렇게 답을 하자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중에 먼저 버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공자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군사를 먼저 버리라. 다음에 버릴 것이 식량이니라. 그런 후 공자는 신뢰를 가장 중시한 까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부터 백성들이 죽는 일을 겪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 하지만 백성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나라는 설 수 없다. 이 신뢰는 우리 동양의 덕목만은 아닙니다. 짧은 생애를 질풍노도처럼 살다간 정보관 알렉산더 대왕을 여러분 아시죠? 이 알렉산드로스도 신뢰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주치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주치의를 시기하던 사람이 알렉산드로스에게 모함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당신의 주치의사가 자네 독약을 넣어서 대왕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 편지를 낭독하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잔을 다 들어 마셨죠. 그 뒤부터 주치의사가 알렉산드로스를 더욱 지극정성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신뢰는 사회관계가 날로 복잡해지는 오늘날의 중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신뢰 경영은 현대 기업의 핵심 운영 원리입니다. 구성원이 자신의 직장을 얼마나 믿고 일하는지에 따라서 기업 경쟁력이 좌우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자라면 조직원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 스스로 약속을 지키고 경영 철학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섬기는 리더십, 즉 조직원들과 목표를 공유하고 그들의 성장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조직원들과 굳건한 신뢰를 구축해서
목표 달성을 촉진하는 지도력도 바로 그런 경영 철학의 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구스트 본 시레겔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위대한 사업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아까 제가 말한 지난 시간에 말했던가요?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소셜 캐피탈이라고 그럽니다. 이 자본은 자본인데 돈이나 토지와 같은 그런 물질적인 자산이 아닌 신뢰라는 비물질적 자산을 뜻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원활하게 얻어내기 위해서 사회자본이 축적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에 갈수록 이 사회자본의 포션이 더 커지는 거죠. 부동산을 담보로 낮은 이자의 돈을 쉽게 빌려 쓰듯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신뢰를 쌓아두면 원하는 일을 보다 손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개인주의가 성행할수록 신뢰의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신뢰라는 것은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묵묵히 전력을 다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신뢰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실은 신뢰의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애초부터 믿을 만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정성과 배려의 마음가짐에서 신뢰가 싹트고 성장하는 것인 만큼 남이 나를 먼저 믿을 수 있게 행동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 그것이 바로 신뢰 형성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신뢰에 대한 인성보감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는 선진국에 비해서 사회적 자본의 신뢰가 매우 낮은 편이라고 삽니다. 일본의 약 반밖에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을 10명을 만나면 3사람 정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최소한 2배 이상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저는 이 신뢰가 나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가고 있고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점차 악화해 갈수록 사람들은 불신사회의 늪에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 자본인 이 신뢰가 높은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보다 이타적이라야 됩니다. 물질주의와 정신적 가치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회로 발전해 가야 됩니다. 생존형 인간보다는 가치형 인간이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배운 사람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타적인 모범을 보이고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이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실천할 때 저는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오늘도 제가 국회의장 시절에 만들었던 그 인성보감의 한 덕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보감의 그 덕목 중에서 먼저 소문을 내미는 사람이 행복의 창조자다 하고 말할 수 있는 환대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환대를 잘 아시죠? 기쁜 얼굴로 먼저 소문을 내밀어 맞아주는 곳이라면 그곳은 어디든 즐겁습니다. 허름한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청하는 손님에게 진정으로 기쁜 얼굴로 주문을 받는 직원을 보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존중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뺄셈의 관계라고들 하지만은
환대를 받으면 그 기쁨이 꼽으로 배가 됩니다. 환대는 돈과 물질의 세계 내에서 존재하되 돈과 물질의 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환대입니다. 환대는 돈과 물질의 타락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과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를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가 최근에 미국 경제력을 상징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자 생존의 정글과 같은 그 실리콘밸리의 내면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실패에 관한 문화, 나아가서 패자를 환대하는 문화가 그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또 다른 부분입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실패한 사업가를 경험 있는 창업가라고 말을 바꾸어서 부를 정도로 실패에 관대한 그러한 문화가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안면이 없는 사람이라도 내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환대의 문화인 셈입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실리콘밸리의 반도체 산업이 태동할 초창기에는 실패를 경험하는 기업들이 허다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비사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페어차일드를 비롯해서 60여 개 기업 엔지니어들이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자신들 경험과 시행착오 그리고 노하우를 함께 나누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인도, 중국, 러시아 출신 등 인종적인 장벽을 경험한 기업인들도 연합을 결성해서 서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화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몇몇 기업 간부들이 일주일에 1시간씩 시간을 내어서 엔지니어들을 만나가지고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또 했는데, 그 당시에 장발의 20대 청년이 당시 55세였던 인텔을 창업한 로버트 노이스 창업자의 연락처를 전화번호부에서 찾아가지고 면담을 요청했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그 젊은이가 바로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티브 플랭크의 실리콘밸리의 비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실리콘밸리에는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에 답하는 pay it power, pay it forward, 파워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pay it forward의 그 문화가 싹트고 있습니다. 지식은 생물학적인 유전자인 유전자처럼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고 밈이라 하죠. 밈처럼 문화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오랜 환대의 문화가 시작과 지식과 결합해 가지고 지금의 실리콘밸리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환대를 베풀 때 주는 사람은 겸손하고 받는 사람은 공손합니다. 환대라는 감정의 결은 아주 부드럽고 평화롭게 드러납니다. 반면에 박대하는 것은 무시와 멸시 그리고 모멸과 굴욕처럼 격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환대는 마음을 순화시키는 의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머펜영, 이 말은 라오스 말인데요. 뻐펜영이라는 라오스 발음으로는 뻐뺀양인 것 같습니다. 뻐뺀양, 이것은 라오스 말로 괜찮아요, 별것 아니에요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행자의 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불교 국가인 라오스에서는 실수를 해도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도 보는 사람마다 여행객들에게 그런 환대의 언어로서 마음을 푸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따노무라는 그 따노무 행위는
주는 사람은 겸손을 가장하고 받는 사람은 고귀함을 연기하는 환대의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타노무 행위는 살짝 짓는 겸 공손한 웃음과 정하듯 손을 내미는 행동으로 거리에서 방향을 묻거나 또는 쇼핑 중에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싶을 때 주고받는 행위를 타노무라고 한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이러한 행위들은 무시가 아닌 환대의 마음이 내재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도 손님을 맞는 환대의 전통으로 유명합니다.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신의 친구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신의 친구라고 믿는 이슬람 사람들은 늘 바이티카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내 집은 곧 당신의 집이다. 그러니 편하게 머물러 달라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영어에도 make your home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바이티카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슬람 그 가정에서 커피나 과자를 내놓는다면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과는 당신과 관계 맺기를 원한다는 환대의 상징이니까요. 이슬람 사상가이자 유네스코 지정 시인인 잘랄 앗딘 루미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잘랄 앗딘 루미의 여행자의 집이라는 그 시를 보면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낯선 이들이 드나드는 여행자의 집이라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이며 또 심리학자인 다니엘 고트립이라는 작가의 샘에게 보내는 편지는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11개국에 번역되어 출간된 유명한 책입니다. 자폐증에 걸린 손주 샘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아끼는 가구를 모두 없애는 슬픔의 무리일지라도 정성을 다해 환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을 두드리는 낯선 사람은 너희 앞길을 밝혀주기 위해 찾아온 미래에서 온 안내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환대의 문화가 뿌리 깊게 존재해 있습니다. 떠도는 과객도 심지어 나보기 역겨워 가시는 정든 임조차에게도 진달래꽃을 사뿐히 뿌려보내는 환대의 전통이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리랑에도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그런 복수의 코드가 있다고들 말을 하지만 그 또한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이 흘러넘쳐서 떠나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절절한 애착, 나아가서는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는 그런 환대의 미래형이죠. 그 환대의 미래형 표현을 담아낸 거 아닐까 이렇게 합니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열나는 콩팥천 왜 열지 않고 아주까리 동백은 왜 여는가.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다 주막집을 짓고 정든님 오기만 기다린다. 이것은 강원도 아리랑의 가사입니다. 또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 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정든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번긋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것은 밀양 아리랑입니다. 물론 환대는 때때로 자신에게 손실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환대에 상응하는 그런 보상이 오지 않더라도 환대를 통해서 스스로 얻는 기쁨의 감정이 더욱 큽니다. 인간은 남을 도울 때 행복한 감정의 빈도가 더 자주 파동하면서 더 오래
지속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고 환대하고 하면 그 우리 몸에 엔돌핀이 3배 이상 더 많이 나오고요. 이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면역체도 입 안에 그 타액에 3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환대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건강에 꼭 필요한 품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 스스로 약자라고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환대를 미풍이 아닌 수치로 간주하는 이러한 편협한 마음이 바로 우리 행복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 요소가 아닐까요? 먼저 겸손하게 손을 내밀면 상대에 따라 거만하게 받는 사람도 있고 공손하게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거만하게 환대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타락에 우리가 연민의 정을 주고 또 공손히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호응의 기쁨을 나누면 됩니다. 나와 사회의 그 미래를 위해서 그런 당당한 자세를 갖추면 될 뿐인 것입니다. 이상이 인성보감의 인성 덕목 환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가난한 시절에도 거린이 국을 하기 위해서 대갓집을 방문하여도 간단히 상을 차려서 대접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남을 환대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웃을 행동이나 마음으로 환대하는 풍습이 곳곳에 남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유독 한 사람이 식사비 내용을 내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서로 지불하려고 그 신경질을 하는 경우들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여간에서 각자 자기 몫을 내는 소위 다치페이라는 것을 일반화하기가 우리 일상생활화하기가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도 마음으로 상대를 환대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우리의 미풍향 속에 영원히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급속도로 금전 만능주의 또 물질주의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작금의 세태를 보면서 꼭 필요한 덕목이 우리 사회의 환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